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고려사 특집 제1차 거란 전쟁을 함께 진행하게 될 김영준입니다. 혹시 저 뭐 좀 바뀐 거 없어요? 아니, 제 뱃살 말고, 뱃살 좀 그만 얘기하시고요. 댓글 보니까 이렇게 뱃살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어. 자, 그런 거 말고, 지금 못 보던 게 지금 하나 보일 거예요. 넥타이 색깔이 바뀌었죠, 그죠? 저 항상 그 붉은색 계통 넥타이 메고 다녔는데, 그 넥타이가 예전 넥타이도 좀 의미가 있어요, 이게. 제 첫 번째 직장 상사분이 저한테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저한테 그거 잘 어울릴 것 같다고. 그래서 그거 항상 차고 다니다가 이번에 좀 넥타이가 새로 바뀌었습니다. 잠깐 좀 사담 한마디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요. 제가 이래봬도 유튜브 강의하면서 나름 제 팬층이 있어요. 내 입으로 이런 말 하니까 참 그러네. 근데 어떤 팬분이 저한테 넥타이를 하나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강사님 강의하시는데 이거 하고 한번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다고 저한테 선물을 해주시길래 제가 다음번 유튜브 특강 때 반드시 이거 청취하고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선물해 주신 넥타이 착용하고 나왔습니다. 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간에 오늘 이제 어떤 내용을 다뤄보려고 하냐면요. 고려시대 쪽 다뤄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역사저널 그날에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거든요. 그 역사저널 그날에서 주로 조선시대를 다루다가 이번에 이제 고려시대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조선에 대해서는 꽤 많이 알려져 있는데 고려시대는 막상 그렇게 많이 모르지 않냐. 그래서 고려시대를 집중 조명해 보도록 하겠다 하면서 고려시대 쪽을 계속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 또 발을 맞춰가지고 저도 고려시대를 한번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요. 고려가 이제 처음에 건국이 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중차대한 위협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 첫 번째 시련, 그것이 뭐였냐면은 바로 거란의 침입이었어요. 무려 3차례에 걸쳐서 거란족이 침공을 해옵니다. 이게 크게 봤을 때 3차례이지 짜잘하게 쳐주는 것까지 합치면은 더 많아요, 숫자가.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앞으로 4번에 걸쳐가지고 거란의 제1차 침공에 대해서 다뤄볼까 하는데요. 이게 워낙에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2차, 3차는 나중으로 미루고 일단 1차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고려하고 거란이 어디서부터 인연이 시작되는가 했을 때요. 그 첫 스타트는 악연이었습니다. 그 악연을 얘기할 때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것이 뭐냐면은 태조 왕건이 일으켰던 만부교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한국사 공부하셨던 거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만부교 사건이 사실상 거란과의 전쟁으로 돌입하게 된 계기였는데 과연 이 만부교 사건이란 무엇이며 태조 왕건은 왜 이런 사건을 일으켰는가, 그리고 이 사건에 끼치는 그 파장이 무엇인가를 함께 다뤄볼까 합니다. 하여튼 뭐 만부교 사건 너무 유명해요. 심지어 얼마 전에 메르스 막 그 퍼졌을 때 그때 당시에도 이 만부교 사건이 회자됐습니다. 왜 회자가 됐냐면은 이때 태조 왕건이 낙타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 낙타들의 원한이 아주 뼈에 사무쳐서 이 땅에서 낙타 감기잖아요. 그게 낙타가 옮기는 감기 아닙니까? 메르스가 퍼진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제 묻지 못할 얘기도 이제 퍼지고 그랬었는데 대중적으로 상당히 많이 알려진 사건이에요. 처음에 거란은요, 고려하고 좀 친하게 지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신을 보냈거든요. 근데 태조 왕건이 그 사신들을 섬에다 귀양 보내고 사신들이 선물로 가지고 온 낙돌이들을 전부 만묵이라는 다리에다가 묶어서 굶겨서 죽인 아주 쇼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고려와 거란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었고 철천지 원수가 돼서 무려 3차례에 걸쳐서 아주 크게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의 전말을 놓고 보면 이래요. 자, 당시 이제 고려사에 있는 기록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거란이 사신을 보낸 낙타 50피를 선사했다. 많이도 보냈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그럼 낙타가 선물이었냐라고 하면요. 물론 낙타가 좀 희귀한 짐승이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신기한 짐승이고 이 신기한 짐승을 선물로 줬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낙타가 선물은 아니에요. 낙타는 그냥 덤이고 진짜 선물은 따로 있었을 겁니다. 기록에는 물론 나와 있진 않아요. 당시 이제 거란족은요, 낙타를 운송수단으로 상당히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낙타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낙타에다가 물건을 실어 나르기도 했는데, 자, 보시는 그림과 같이 거란이들은 뒤에다가 수레를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사람이 타고 다니기도 하고 혹은 물건을 탑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낙타가 50필이 왔다는 건요, 사실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진짜 낙타만 왔겠어? 뒤에다가 수레 연결해가지고 금은 보화를 그냥 아주 바리바리 싸들고 왔다라는 겁니다.
거란 입장에서는 큰맘 먹고 고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왜 거란이 고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2부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그렇게 딱 왔는데 당시 태조 왕건이 어떻게 했냐. 왕은 거란이 과거 발해와 화목하게 지내오다가, 자, 중요한 게 이거예요. 발해와 화목하게 지내오다가 갑자기 의심을 일으켜 맹약을 어기고 멸망시켜버린 것을 볼 때 이는 매우 무도한 나라로서, 자, 여기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그죠? 무도한 나라래요, 그죠? 무도한 나라로서 화친을 맺어 이웃으로 삼을 만한 나라가 못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그 사신 30명을 섬으로 유배 보냈으며 낙타는 만무교 아래에 메어두어 다 굶어 죽게 하였다. 자, 근데 여기 고려사 내용 보면요, 여러분들 이거 포인트로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국사 시간에 뭐라고 배웠냐면은 왕건이 왜 거란 사신들을 이렇게 대했냐 했을 때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발해는 우리 동포의 나라고 그 동포의 나라인 발해를 거란이 멸망시켰기 때문에 거란은 우리 민족의 원수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니들하고 수교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거란의 사신들을 귀양 보내고 낙타를 굶겨주겠다 라고 배웠을 겁니다. 근데 고려사 내용을 보면요, 발해가 우리 동포란 말은 없어요. 여기에 그런 말은 없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옛날에 거란이 발해하고 친하게 지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발해를 멸망시켰다. 그러니까 신이 없는 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믿을 수 없는 나라니까 무도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란하고 수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태조 왕건이 공식적으로 한 말에 의하면은 뭐 우리 동족의 원수 이런 말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태조 왕건이 왜 이렇게 거란에 대해서 강경일변으로 나갔냐. 우리가 좀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태조 왕건이 거란에 대해서 강경일변으로 나가게 된 그 배경에는요, 발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던 건 맞아요.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신념 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끝냈지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 발해라는 그 존재가 상당히 왕건에게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자, 왜 중요한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좀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후삼국시대로 넘어갈게요. 서기 926년에 발해가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한반도는 한참 후삼국 쟁패가 이루어지는 시기였습니다. 당시 고려에는 태조 왕건이, 그리고 후백제에는 견훤이, 그리고 신라는 경향이 다스리고 있었죠. 이렇게 3파전인데 말이 좋아서 3파전이지 그냥 2파전이죠. 그죠? 왕건하고 견훤하고 그냥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927년에 견훤이 아주 크게 한 건을 해요. 어떤 건을 하냐면은 신라로 쳐들어가서 경주를 점령하고 경양을 죽이고 경순왕을 옹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득이양양하게 왕건하고 팔공산에서 붙어요. 그리고 이 전투에서 왕건이 견훤에게 완전히 깨집니다. 어느 정도로 처절했냐면은 당시 왕건의 대장급 장군이었던 신승겸, 김락 두 명이 전사를 하고 왕건도 호를 단신으로 포위망을 뚫고 간신히 도망 나왔어요. 이 927년에 팔공산 전투가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 잘하면요, 이 전투를 계기로 누가 후삼국의 패권을 장악할 수 있었냐면은 견훤이 패권을 장악할 수 있었어요. 이게 농담이 아닌 게 아직까지는 고대예요. 여기 물론 이걸 중세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인구 숫자로 봤을 때는 고대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고대에서는 인구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전쟁에서 한번 패배할 때마다 그거는 뼈아픈 타격으로 다가옵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하고 얘기가 달라요. 21세기에는 사람 좀 군대가 어느 정도 이제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그거를 갖다 어느 정도 보충할 수 있는 인구가 준비가 돼 있는데 고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팔공산에서 군대를 다 날려먹었기 때문에 왕건은 거의 재기불능의 타격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타이밍 좋게도 왕건 입장에서는 타이밍 좋게도 926년 바로 그 전해죠. 발해가 멸망을 하면서 발해 유민들이 대거 고려로 망명을 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론 발해 유민들이 몸만 딸락딸락 오진 않았겠죠. 그죠? 당연히 이제 자기 가족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친지들 데리고 왔을 것이고, 그 중에는 학자도 있고, 기술자도 있고, 군인도 있고, 신분이 꽤 있는 사람들도 많이 왔어요. 그럼 몸만 왔겠습니까? 재산도 갖고 왔을 거란 말이에요. 토지는 뭐 두고 왔다 치더라도요. 이 발해 유민들이 태조 왕건에게 귀순을 하게 되면서 태조 왕건은 전력을 다시 보강하는 게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즉, 후백제하고의 전쟁에서 잃은 그 전력을 발해 유민으로부터 흡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건 입장에서는 발해 유민은 진짜 하늘이 내린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또 발해 유민의 가치는요, 삼국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도 그 진가가 발휘가 됩니다. 왜? 태조 왕건이 북진 정책을 갖다 추진을 하면서 북쪽으로 조금씩 영토를 넓혀 나갔는데 그때 주 원동력으로 삼았던 게 누구냐면 그것도 역시 발해 유민입니다.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발해 유민 입장에서는 연거지가 생판 없거든요. 고려 쪽에.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뭐 남쪽으로 내려와서 살기는 좀 그렇고, 천상 그냥 원래 잘 아는 쪽이 그나마 북방 쪽이니까, 그래도 옛날에 발해 영역권에 속해 있던 그 북방 지역에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었고, 그들을 토대로 왕건은 북진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발해 유민들은 태조 왕건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특히 934년에 발해의 왕자였던 대광형이 투항을 해오면서 발해의 왕족들도 상당수 고려로 흡수가 됐습니다. 이런 점들을 놓고 봤을 때 태조 왕건에게 있어서 발해 유민들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왕건의 정치 스타일이 나와요. 사실 뭐 옛날에 태조 왕건 드라마 나오면서 왕건을 엄청나게 띄워주게 했어요. 막 친화력의 승부사다. 진짜 관용을 엄청나게 베푸는 사람이다. 인자하고 후덕한 사람이다. 덕망이 있는 군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솔직히 왕건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조금 보신 분들은 아세요. 왕건이 얼마나 이 사람이 진짜 파리함치한 짓도 많이 하고 잔혹하고 냉혹한 인물인지 역사 보면 적나라하게 나오거든요. 사실 왕건이 집안 자체가요, 어떤 집안이냐면요, 아시는 분들 다 아시다시피 장사꾼 집안이에요. 송악에서 유력한 호족 가문이었고 주로 상업을 통해서 성장한 가문이라는 겁니다. 장사꾼 가문답게 왕건은요, 단기적 계산에 무지하게 빨랐습니다. 이 사람하고 나하고 친해지면은 당장 어떤 이득이 되는지 그 이해타산 계산이 아주 쫘라락 나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왕건이라는 사람은요, 장기적인 이해관계하고는 좀 담을 쌓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게 왕건만 그런 게 아니라 고려 전기가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문벌 귀족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고려는요, 되게 주먹구구식으로 국정을 운영을 해요. 당장 이득이 생기면 하는 거고, 이득이 안 생긴다 싶으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을 좀 많이 했어요. 즉 뭔가 체계가 안 잡혀있는 나라였다는 겁니다. 영화 베테랑에 굉장히 유명한 명대사가 나와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장사꾼하고 사업가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냐. 장사꾼은 눈에 보이는 것에 투자하는 사람이 장사꾼입니다. 근데 사업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투자하는 사람이 사업가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왕건은 장사꾼 기질이 강한 사람이었고 사업가 기질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왕건이 거란으로부터 이런 요청을 딱 받았을 때, 수교 요청을 받았을 때 계산기를 두들겨 본 겁니다. 주판 딱 튕겨 봤겠죠. 그죠? 딱 보니까 장기적인 전망은 일단 모르겠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거란하고 수교를 맺게 되면은 누가 동요하게 되냐면은 발해 유민들이 동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예요. 사실 뭐 현재 대한민국으로 놓고 보더라도 북에서 이제 탈출을 해가지고 이남으로 내려오신 세터민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 세터민들 입장에서는 북한이 항상 두려운 존재예요. 언제 자기들한테 보복을 하거나 혹은 안갚음할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북한은 어떻게 보면은 원수 같은 존재일 수도 있어요. 의외로 세터민들이 훨씬 더 북에 대한 감정이 안 좋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남한 정부가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는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되면은 세터민들은 상당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발해 유민들도 자기들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거란이야. 근데 그 거란하고 고려하고 뭔가 수교를 만든다, 썸씽을 한다 하면은 발해 유민들은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심하게는요, 이들이 고려에서 이탈을 해가지고 예전에 자기하고 같이 국가를 이루는 구성원 역할을 했었던 여진족하고 손을 잡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태조 왕건은 이 점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 사실 거란하고의 적대는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 거란은요, 계속 기세가 올라가는 나라예요. 지금 중국 송을 갖다가 찍어 누르고서 사실상 지금 만주의 가장 최강자로 군림하면서 당장 고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거란이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거란과 적대 정책을 하게 되면은 거란과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국가 지도자로서 봤을 때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서 거란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인데 왕건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나중 일은 모르겠고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자. 당장 또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거란하고 수교를 맺고 친하게 지내면은 발해 유민들이 동요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것이 낫다. 대북 강경책을 하자. 거란에 대해서 촉강경 정책을 펼쳐가지고 누구의 지지율을 끌어올리자. 발해 유민들에 대한 지지율을 끌어올려가지고 전국을 안정시키는데 이용을 하자. 이런 쪽으로 계산이 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가 뭐냐면요, 왜 낙타를 하필이면 만부교에다 매달아놨냐 이겁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거란 사신 귀양 보낸 건 그렇다 치고 낙타는 그냥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낙타가 무슨 죄가 있어요 사실, 그죠? 낙타는 그냥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정 진짜 낙타를 갖다가 죽일 생각이었으면은
도살해도 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굳이 만부교에다 묶어놓고 굶겨 죽인다. 상당히 엽기적이거든요. 만부교가 어딘지부터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자, 만부교가 어디냐면은 개경 수도가 있어요. 이렇게 도시가. 그리고 개경에 남대문이 있습니다. 남대문을 나가가지고 아래로 쭉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훈련원이 나오고 그 훈련원 근처에 조그마한 개천을 건너게 하는 돌다리가 바로 만부교예요. 쉽게 말해서 고려는 수도가 좀 북쪽에 치우쳐져 있죠. 남쪽에 있는 모든 물자와 인원이 개경으로 오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이 어디였냐면은 만부교라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교통량이 많은 그 지역에, 사람들이 몰리는 그 지역에 낙타를 묶어놓고 굶겨 죽였다는 거예요. 상당히 엽기적이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또 생각해보세요. 낙타라는 짐승은요, 생명력이 굉장히 질깁니다. 물 없이도 사막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버티는 애들이에요. 근데 만부교예요. 그럼 그 아래에 뭔가 개천이 흐르고 있고, 개천이 있으니까 뭐 풀도 조금 자라났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낙타는 물과 풀을 뜯어먹으면서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다가 나중에 피골이 상접해져가지고 서서히 굶어 죽을 겁니다. 이 광경을 고려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거란을 싫어하니까 고려 사람들이요. 정확히 말하면 발해 유민들이죠. 발해 유민들이요. 안심하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때 당시 발해 유민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20대, 30대 젊은 나이에 나라가 망하고서 가까스로 탈출을 해서 고려에 왔어요. 그리고 나서 고려에서 이미 한 20년 정도 세월을 보냈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돼가지고 여기서 터 잡고 살면서 40, 50대가 됐어요. 요즘에 뭐 40, 50대가 한참 일할 나이지만 그때는 40, 50대면 이제 슬슬 죽을 준비를 할 나이죠. 그죠? 이제 노년기를 접어들고 있는데 거란 사신이 왔네? 그죠? 저런 원수 같은 놈들을 이러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관심을 딱 갖겠죠. 과연 우리 왕이 거란과 수교를 맺을 것이냐 아니면 거란과 적대를 할 것이냐 했을 때 일말의 불안감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거란과 수교를 맺으면 어떻게 하지? 그럼 우리는 다시는 고토로 못 돌아가는 거고 우리 원수 같은 그 거란하고 지금 현재 고려가 친하게 지낸다는 건데 난 그 꼴을 보기 싫고 이러면서 서로 막 웅성웅성 거렸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왕건이 거란과의 수교를 거부를 하면서 사신들을 귀양 보내고 낙타를 만부교 밑에 매달아 놓고 굶겨 죽이면서 대대적으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나 왕건은 저 무도한 나라 거란과는 일절 수교를 하지 않겠다. 그럼 이걸 보면서 발해 유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마 연상을 해보면요, 상상을 해보면 이랬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막 발해 유민들이 몰려다니면서 그 굶어 죽어가는 낙타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막 구호 외치면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처부수자 연하라 때려잡자 거란족 사이불안 조성하는 종국 세력 몰아내자 3대 세속 거란왕조 타도하고 고통받는 발해 주민 구해내자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감동의 박수를 쳤을 거 아니냐 이겁니다. 왕건이 노린 게 이거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발해 유민들의 지지율은 끌어올렸을지 모르지만 태조 왕건은 태조 왕건은 당시 떠오르는 태양 같았던 거란이라는 촉강대국에게 제대로 지키게 됩니다. 자, 실제로 이 만부교 사건에 대해서요, 조선 후기 실학자들도요,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대표적인 비판 하나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 그 실학자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사실 뭐 저는 실학이라는 용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냥 실학이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학계에서는 실학이라는 용어를 파기했습니다. 별로 합당한 용어는 아니라고요. 뭐 이 얘기는 일단 좀 해두고, 자, 일단 성호 이익 선생이 쓴 성호 사설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역사가는 논하기를 거란이 발해를 배신한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좀 묘한 말이 있죠, 그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무슨 상관이 있기에? 발해는 우리 동포 아니었어? 당연히 우리 동포를 멸망시켰으니까 발해는 민족의 원수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실 건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요. 아까 태조 왕건도 엄밀하게 말하면은 거란이 뭐 민족의 원수, 동포의 원수 이런 표현을 쓴 건 아니었어요. 신이 없는 나라, 무도한 나라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성호 이익도요. 가만 보니까 발해가 마치 우리 민족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 조선 후기까지요. 발해를 우리 역사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대부분 회의적이었어요. 정약용, 그 다음에 유득공 이런 일부 학자들만 발해를 우리나라 역사로 봐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었고 대부분 다 발해는 우리 역사라고 안 보는 경향이 좀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이제 뭐 신치호 선생, 박은희 선생 이런 민족주의 사학자들이 발해를 적극적으로 우리 역사를 편입한 거지 그 이전까지만 해도 발해는 상당히 타자화됐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발해에 대해서는 진짜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이 얘기는 뭐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발해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조를 해주세요. 조선시대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는
발해가 우리랑 같은 민족이라는 인식이 좀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독공이라든지 정약용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특이 케이스들이었고,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성호사설에 이렇게 반영이 된 거예요. 일단 그건 감안을 해주시고, 원수와 같이 관계를 끊었을까? 이때부터 변방의 틈이 생겨 점점 더 깊어지더니 그 재앙이 마치 언덕에 타는 불을 끌 수 없은 것 같아서 나라에 망하지 아니함이 신락 같았으니 그 원인을 찾으면 모두 고려 태조가 강대한 이웃나라와 외교관계를 그르친 때문이다. 자,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괜히 그냥 거란을 건드려가지고 나중에 화를 자초하냐. 눈앞에 당장 이익을 탐하다가 발해 유민들의 지지를 끌어올려야 된다는 그 점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가를 위기에 빠뜨린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옛날에 제왕이 대국을 다스리면서도 소국을 섬긴 것 또한 그 의미가 있는 것인데 하물며 소국으로서 대국을 섬기겠는가. 그러니까 주제 파악 좀 하고 처음부터 좀 잘하지 왜 괜히 까불다가 그렇게 화를 당기냐 얘기하는 거죠. 국가를 다스리는 이는 마땅히 길이 이러한 사실을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구구절과 옳은 말이에요. 근데 옳은 말이긴 한데 왕건도 나름의 사정은 있었어요. 이게 발해 유민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었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자신이 추진하던 북진 정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당시 고려 자체가요 원체 불안정한 상태다 보니까 왕건 입장에서는 발해 유민이라는 굉장히 든든한 뒷배를 확보해 두는 것도 중요했어요. 그래서 왕건의 그런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서 이런 대거란 강경 정책을 펼치게 된 것인데 항상 역사란 게 그렇습니다. 왕건 입장에선 최선의 선택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최선의 선택이 최고의 결과를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결국 왕건은 최선의 선택이라고 했던 만부교 사건이 최악의 결과로 터지면서 거란이라는 초강대국의 침략을 당하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거란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나? 그리고 거란이 사용했던 군사전술은 어떤 것이었나? 이러한 내용들을 2부에서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요. 홍보 한번 할게요. 일단 유튜브에 제가 무료로 제공하는 다양한 특집들이 있습니다. 쭈루룩 있는데 이 글자들에다가 탑그레이드한 글자를 붙여가지고 조합을 하시면은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댓글 최상단에 보시면은 제가 링크를 다 걸어놨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링크들 다들 안 보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링크 보셔서 거기 클릭하면 바로 넘어갈 수 있게끔 다 해놨으니까 확인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유료 강의로는 한국사 검정능력 시험 찍은 거 있습니다. 탑그레이드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 하신 다음에 보실 수 있는데 OT 강의는 샘플로 보실 수 있고요. 교재는 따로 필요 없어요. 제가 여기에다가 다 PDF로 탑재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걸로 참조를 해주시고, 고급과정, 중급과정 다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역사란 무엇인가를 토대로 하는 역사학개론, 그리고 우리나라 고대사를 제가 이제 쭈루룩 찍은 한국 고대사도 역시 같은 탑그레이드 사이트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부 내용을 마치도록 하고요. 2부 거란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